네, 그래서 이러한 베이지안 방법은 인버스 프로블럼, 영문제를 푸는 데 사용이 됩니다. 먼저 영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인 확률 이론에 대해서는 원인이 주어졌을 때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흐리다는 것을 알 때 비가 올 확률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를 관찰하고 그 원인을 추론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때 이제 베이지안 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결과를 관찰하고 원인을 추론할 때가 바로 영문제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문제의 이제 전형적인 예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3D 복원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2D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어떤 물체인지 3D로 추론하는 게 이 영문제의 한 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정답이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보이는 이 XY 평면에 찍힌 이 2D 선 그림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3D 구조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육면체처럼 보이는 그림이 실제로는 어떤 예의 그림자일 수 있고요. 예의 그림자일 수도 있고 예의 그림자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2차원의 도형이 사실은 서로 다른 3차원의 도형으로 이렇게 영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더 적은 차원으로부터 더 고차원을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때 이제 얘네들이 원인이고 우리가 관측하는 건 실제로 이제 x, y 평면에 있는 이 결과만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제는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점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여러 개의 문제를 일포스트 프로블럼, 한국말로는 뭐 불량 설정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 설정 문제라는 것은 해답이 이제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유일하지 않거나 이렇게 어, 해답이 없거나 굉장히 많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포스트 프로블럼이라고 말하는데요. 인버스 프로블럼이 바로 이런 일포스트 프로블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포스 프로블럼은 베이즈 룰을 사용을 해서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베이즈 룰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관측된 데이터 y를 가지고 우리가 원인 h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베이즈 룰을 사용을 해서 앞서 봤듯이 py를 분모로 두고 p y 바 h 곱하기 pH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원인을 추정하는 것을 이렇게 베이즈 룰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지언 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뭐 의료 영상, 물리학, 천문학 등 이제 다양한 분야의 영문제에 대해서 베이지안 통계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제 여러 가지 확률 분포가 있겠고요. 이런 확률 분포는 실제 세계의 문제를 추정을 하는데 그리고 모사를 하는데 쓰입니다. 먼저 이제 볼 확률 분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베르누이 분포가 되겠습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이항 분포의 특수한 경우로 단 한 번의 시행 결과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성공 확률이 세타인 이진 시행을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은 0이나 1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를 수학적인 수식으로 쓰면은 y 그리고 물결표 ber 그리고 세타 이렇게 씁니다. 이때 세타는 0부터 1 사이의 값이 되겠고요. 이 물결표는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이제 동전 던지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전이 완벽하게 공정한 동전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세타가 그러면 0.6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동전 던지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확률을 y를 이제 베르누이 0.6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의 PEMF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y가 0이 될 이제 확률은 1 세타가 되고요. y가 1일 확률은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로서 PMF를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y가 1일 때는 성공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 예시에서는 앞면이 나오는 것을 성공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타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함수를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y에 대한 분포 바 세타, 그러니까 세타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분포는 우리가 오른쪽과 같이 수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1일 때랑 0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y가 1일 때는 세타 1, 그 다음에 1 세타 1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0제곱이 되기 때문에 무엇의 0제곱은 1이 되겠죠. 그래서 y가 1일 때는 바로 그냥 세타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이 공식에 있어서 우리가 y가 1일 때는 그냥 세타가 되는 점을 봤을 때 이 PMF랑 똑같죠. PMF랑 똑같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y가 0일 때를 살펴보면은 바로 이제 세타 0, 1 세타 1 0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세타의 0제곱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1 세타의 1제곱이라서 그냥 1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y가 0일 때는 1 세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있던 PMF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PMF를 그냥 단 한 줄의 수식으로 쓴 게 바로 아래 있는 이 간단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르누이 분포를 확장한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항 분포는 독립적이고 동일한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사용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베르누이를 여러 번 사용한 게 바로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공 확률이 세타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n번의 시행 중에서 성공할 횟수를 s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이 s의 분포가 바로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이것을 아래와 같이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s는 이렇게 적게 되겠고요. s는 바로 yn이 1을 그때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을 써서 그것을 다 더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y1번이 이제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요. 또 y2번이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yn까지 가게 되겠죠. yn도 마찬가지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yn이 1이 될 때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행이 성공했을 때 1이 되겠죠. 그때 인디케이터 펑션이 이제 1을 아웃풋하고요. 만약에 1이 아닐 때는 0을 아웃풋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를 다 시그마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 y가 1일 때의 횟수가 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s는 이렇게 인디케이터 펑션을 써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s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는 두 개의 인자가 있습니다. n과 세타라는 인자가 있고요. n은 0부터 n 사이에 어떤 n은 이제 시행 횟수가 되겠고요. 세타는 그때 한 번 독립적인 시행당의 성공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물결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s는 그 중에서 0부터 n 사이의 숫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n까지가 될 수 있고요. 미니멈 0까지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이제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n개 중에서 s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의 수 곱하기 이제 s의 세타의 s 제곱 그리고 1 세타의 n-s 제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각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얘는 이제 이항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n개 중에서 s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확률 배울 때 다 배웠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타 s 제곱은 s번의 성공 확률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얘는 n-s번의 실패 확률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곱하게 되면은 n번의 시행 중 정확히 s번 성공할 확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예시를 든 앞면이 나올 확률이 0.6인 동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10번 던진다. 얘를 10번 던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얘는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10,0.6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앞면이 7번 나올 확률은 계산을 바로 이제 밑에 있는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17, 그 다음에 0.6의 7제곱, 그 다음에 0.4의 3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0.21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21% 정도 확률로 이제 7번 정도의 앞면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확률이 있을 때 세타 값을 변경을 시켜서 우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변하는 정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두 가지 A, B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세타가 0.25일 때,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0.25일 때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성공 확률이 0.9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25일 때는 왼쪽으로 분포가 치우쳐져 있고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성공 횟수가 적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번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성공 확률이 0.9일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대략적으로 성공 횟수가 9번 정도가 평균이겠구나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항 분포는 굉장히 다양한 실제 상황에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에서는 생산된 제품 중에서 불량품의 수를 예측할 때 쓰이고요. 의학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치료법에 반응하는 환자의 수를 예측할 때 쓰일 수 있고, 마케팅에서는 광고 캠페인에 반응하는 고객의 수를 예측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의 이항 분포를 모델링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로지스틱 함수라고 불리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는 특히 이진 분류 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딥러닝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입력 x에 대해서 이진 변수 y를 예측하고자 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출력값은 0이나 1이 되겠고요. 그래서 y는 0 또는 1만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메일을 받았을 때 스팸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값 x는 이메일의 특징들, 예를 들어 단어의 빈도라든지 발신자 정보들이 입력값으로 쓰일 수가 있고, 그때 출력값은 스팸인지, 스팸이면 1, 스팸이 아니면 0으로 이제 이렇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 y 바 x, 세타는 이제 ber, 베르누이, y 바 f, x, 세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er은 베르누이 분포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앞서 봤었던 베르누이 분포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 이 fx 그 모델이 이제 베르누이 분포에 쓰였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델에 어떤 수치가 주어졌을 때 y 값을 베르누이 분포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 세타가 결국에는 아웃풋하는 게 실수값을 아웃풋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 뭐 딥러닝이나 선형회귀 모두 실수값을 아웃풋으로 내죠. 그래서 실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를 아웃풋으로 냅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실수값을 아웃풋으로 냈을 때 우리가 결국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후 처리를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실수값을 아웃풋했을 때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우리가 여기 이제 시그마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는데요. 시그마 A는 우리가 이런 수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A가 이제 여기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아웃풋을 A라고 했을 때 그 모델의 아웃풋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이 A라는 지점에 모델의 실수 아웃풋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이제 0부터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값 얘는 미니멈 0, 맥시멈 1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A가 이제 실수값이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실수값을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르노이 분포에 있어서 이렇게 시그마를 취해서 즉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해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의 아웃풋을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잘 보면은 우리가 A가 0일 때에는 이때 시그마 A의 값은 0.5가 됩니다. 그래서 0인 출력에 대해서는 0.5 정도의 확률을 나타내는 그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모델의 기초가 되겠고요. 또한 딥러닝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도 자유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신경망,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각 뉴런의 활성화 함수로도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분모 분자에다가 2의 a승을 곱해가지고 오른쪽과 같이 다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은 그냥 단순하게 분모 분자에 2의 a제곱을 곱했는지 안 곱했는지를 이제 의미를 하고 동일한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x에 대해서 즉 이제 입력값에 대해서 미분 계수를 구하게 되면은 시그모이드 함수 곱하기 1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지스틱 회귀 학습 때 이러한 특성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를 학습시킬 때 기울기 하강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도함수를 만들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시그모이드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x를 넣은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0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0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건의 확률을 반전시킬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이 0.7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0.7의 확률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시그마 x가 0.7이라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가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얘가 바로 확률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얘는 이제 0.3인데 왜냐면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1 시그마 x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시그마의 역함수가 이렇게 로그의 오즈라고 부르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오즈는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얘를 로짓 함수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로짓 함수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오즈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p 오버 1-p 그러니까 1-p분의 p라고 쓰는 것, 즉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발생하지 않은 확률로 나눈 것을 우리가 오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그 오즈는 이러한 오즈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즈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학에서 유의성을 판별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로그를 붙인 얘를 이제 로짓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붙이고요. 나중에 이제 신경망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게 얘를 이제 쓰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S자 모형을 취하고 있고요. 네, S자 모형을 취하고 있고 어떤 실수값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 실수값 입력을 0과 1 사이에 어떤 수로 변환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3일 때 그거에 대한 시그모이드는 대략적으로 0.02 정도로 보이죠. 마이너스 3일 때. 그리고 A가 2 정도일 때 시그마 2는 대략적으로 0.8 정도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실수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 실수 입력을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바로 확률처럼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률도 마찬가지로 0부터 1 사이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 값의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확률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인데요. 오른쪽은 이제 헤비사이드 함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헤비사이드 함수는 이렇게 똑같이 실수 값을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변경을 시키는데 좀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는 0을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값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는 1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헤비사이드 함수랑 비교를 해보면은 시그모이드 함수는 헤비사이드 함수의 약간 부드러운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곡선 형태로 우리가 확률을 만들어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게 되면은 연속 함수가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미분 가능하다는 장점이 이제 딥러닝에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비사이드 펑션 대신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활성화 함수로서 딥러닝에 쓰는 이유가 미분 가능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해서 이렇게 쓰이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와 관련된 몇 가지 다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요. 결국에 로지스틱 함수라는 것은 앞서 봤듯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짓 펑션이라는 것은 앞서 봤듯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역함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 플러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 플러스 함수는 이제 정의 자체가 이제 x에다가 시그모이드 플러스라는 값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얘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소프트 플러스의 이제 도함수, 소프트 플러스의 도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x, dx의 시그모이드 플러스 x가 바로 이제 시그모이드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플러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딥러닝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렐루라는 함수의 부드러운 버전이기 때문에 딥러닝에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딥러닝에서 활성 함수로서 소프트 플러스 함수로 많이 이제 씁니다. 렐루 함수도 이제 많이 쓰는데 렐루는 이제 0의 값을 가질 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소프트 플러스를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베르누이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fx 이제 fx 세타를 시그모이드를 취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얘를 이제 베르누이 함수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fx가 선형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fx를 이렇게 선형 모델을 넣은 경우가 바로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뭐 선형 모델도 넣을 수가 있고요. 뭐 트리 모델도 넣을 수가 있고 딥러닝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때 fx를 선형 모델로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경우가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 곱하기 x 벡터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w 벡터는 우리가 가중치가 있는 벡터이고요. w0부터 w 뭐 p까지 이렇게 있게 되겠고 x 벡터는 이제 입력 벡터가 되겠죠. 데이터의 변수 개수만큼 있게 됩니다. 1부터
이제 x1, x2 해서 xp까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입력 변수가 이제 p개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웨이트가 이제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학습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w랑 x 벡터를 내적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시그모이드를 취해가지고 0부터 1 사이의 수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수치로 바꾼 이후에 이게 바로 y가 1일 확률로 해석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모델에 이제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출력 y가 1일 확률을 이렇게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a가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요. 우리가 이 a에다가 바로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를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0일 확률은 이 a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응용 예시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응용 예시가 스팸 메일 분류가 이제 대표적인 응용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 x가 이메일의 특징들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단어의 빈도 그리고 발신자 정보 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했을 때 y가 스팸 여부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w는 바로 각 특징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의 값이 만약에 크게 되면은 스팸 메일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서 결국에 시그모이드 a의 값,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wx 플러스 b의 값, 얘도 이제 커지게 되겠죠. 즉 1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의 값이 이제 적어지면은 얘의 값이 작아져서 즉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이제 낮은 스팸 확률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모델이 x라는 어떤 수치 데이터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시그모이드까지 다 취했을 때에는 0부터 1 사이의 어떤 수치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떤 선형 회귀 모델을 이용해서 x라는 입력 변수를 받아서 그때 이제 x라는 입력 변수는 일반적으로 실수값, 아무 실수값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얘를 입력으로 받아서 w를 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취하게 되면은 0부터 1 사이에 y값이 나오는 판별 모델로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지스틱 회계를 실제 데이터에서 적용한 예제를 여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래프는 아이리스 데이터셋 중에서 4개의 변수 중에서 1개만 사용을 해서 페탈 위스만 사용을 해서 벌지니카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변수가 1개이기 때문에 선형 모델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w1 곱하기 x1 플러스 w0, 그때 x1은 페탈 위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시그모이드를 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벌지니카일 확률을 이런 식의 시그모이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확률이 0.5가 되는 이 지점이 바로 결정 경계라는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값은 사실은 이 바이어스 값을 나타내죠.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1.6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6 정도이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1.6 정도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바이어스 부분이 이제 바이어스가 아니죠. 바이어스 부분이 아니라 이제 얘가 이제 0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y 절편, 이 선형 모델에서 y 절편이 0이 되는 지점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해서 결정 경계를 만들어서 이 0.5인 지점을 만들게 되면은 어떤 샘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샘플들, 그러니까 페탈 위스가 1.6 이하인 샘플들은 벌지니카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페탈 위스가 1.6 이상인 애들은 그런 샘플들은 벌지니카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정 경계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바이너리
문제일 때 0.5의 확률을 가지는 지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0.5가 되는 지점에서 넘는 것을 이제 벌지니까, 아닌 것을 벌지니카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 경계가 우리가 1차원 데이터, 즉 페탈 위스만 있는 변수가 한 개만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점으로서 나타납니다. 1.6이라는 지점이 되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때 사용한 모델이 한 개, 변수 한 개만 있는 선형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변수가 두 개가 되면은 예를 들어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얘의 그림은 평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변수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정 경계가 어떤 평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차원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 경계를 그려보면은 어떤 평면이 돼서 이 평면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어떤 클래스, 평면 아래에 있는 것은 또 다른 클래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가 평면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샘플 공간에서 초평면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것을 그려서 결정 경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한 로지스틱 회귀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는 어떤 그 샘플 공간에서 평면을 그려서 한 개의 평면을 그려서 그 위쪽 부분은 어떤 클래스, 아래쪽 부분은 다른 클래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샘플이 평면으로 구별이 안 가는 경우, 즉 비선형을 따르는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잘 작동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면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형으로서 구별될 수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가 잘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작동을 안 하게 되겠죠.